귀 기울여 볼 만한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요. 김건희 스토킹법 연진이 되려는가입니다. 네, 조금 전 시작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오랜만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관련 일명 이 쌍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안,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원내대표로서의 마지막 날이죠. 임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엔 이 기자들과 만찬 약속도 잡혀 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마지막 화력을 불태웠습니다.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0억 클럽 특검하라. 법적 카르텔 해체하고 50억 클럽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네, 하지만 여당은 이미 전 정권 수사로 무혐의 결론 난 사건 이렇게까지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 스토킹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요,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위장탈당한 민현배 의원과 재산 허위 신고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당에 복귀하면서 두 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 여당은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가 되는 것에 유감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하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정의당 당 최고 우선 당론법은 노란봉투법 통과고 민주당은 또 뭐 특검 있으니까 서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쌍특검의 또 다른 한쪽,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일명 50억 클럽 특검인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대장동 사건 특검을 받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끝,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이렇게 특검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이 잔뜩입니다. 오늘 이 특검법 처리로 본회의가 파행돼 주요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당장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당은 양곡법 때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들으셨지만 이 특검법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곧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대통령도 지금 한국에 없는 상황인데 여당은 어떤 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 1년을 이제 끝내는데요.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쌍특검으로 끝나는 그런 임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들은 그래도 뭔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임기 내내 단독 처리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저렇게 또 신속 처리 안건으로 2건을 처리하고 이제 끝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원내대표를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발의를 182석 2명이 했기 때문에 108석만 오늘 재정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통과가 가능할 텐데 원래 이게 2012년도에 그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의 이견이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 이게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해서 빨리 처리하게 하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앞으로도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되면 그때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처리가 되면 이게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제 총선 국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 정의당 법안으로 다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국회에 여야의 어떤 이 그 두 당이 있는데 두 당은 아무렇진 추천도 못하고 의석 6석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과연 그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법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여야 모두가 이 법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총선 이슈로 쓰겠죠. 즉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결국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프레임으로 아마 선거전을 치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정치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법 때문에 지금 우리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희 측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제2요구권 신청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요청하겠다. 만약 민주당과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이제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지만은 여러 정치적인 여건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대강으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대통령 공약집에는 없었지만은 2021년 1월 11일에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천하람 뭐 당대표 후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꽤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이제 간호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이를테면은 간호사 한 명당 지금 한국은 16.8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걸 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방안들인데 우리들이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안 관련된 문제여서 김진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간호계의 이제 수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만 이제 떼내서 따로 이제 법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내용은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의 처우라든가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제정 법안 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간호사가 단독으로 뭐 개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을 마련을 했고 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호법의 이름이 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근데 또다시 이제 간호협회에서는 정부의 어떤 이런 대책이 간호법
간호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제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산 넘어 산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협이나 여러 단체들은 이제 또 총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규정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간무협에서도 또다시 이제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Mr. President, ours is a future filled with unimaginable opportunity and endless possibility. Nothing is beyond our ability to reach when our nations and our people stand united. We have proven that time and again over the last 70 years. As our troops say, who still proudly serve together in the ROK to this day, we go together.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것처럼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회담 약 한 80분간 진행이 됐는데 핵심 참모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이 47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확대 정상회담이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여기 뒤에 나오죠? 워싱턴 선언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기자회견 내용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핵 협의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Other things today, but the bottom line here is there's even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자, 김준일 에디터.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문건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 워싱턴 선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핵 억제, 이제 그러니까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네. 지금 확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존에 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란 말이 처음 들어간 거는 2006년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안보 불안이 가중되니까 그때 이 억제 전략을 확장돼서 익스텐디드 해가지고 한국까지 이제 우방국까지 씌워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별도 문건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끼리 문건으로 약속을 했다. 이거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지만 실무진 간에 이제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뉴클리어 플래닝 이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968년도에 모델을 본딴 거거든요. 그래서 핵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때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한다. 아하.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핵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발언권이 세졌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포기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와서 이거가 이제 자체 뭐 핵 개발 여론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좀 보수 진영에서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차재현 수석위원님 하나하나씩 조금 제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핵 협의 그룹, 뭐 NCG라고 하는데 이걸 설립을 선언을 했어요. 이 NCG 설립의 의미는 뭔가요?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확장 억제라고 얘기하면 2006년 이전에는 그러면 핵을 가지고 당할 때 미국은 모른다 그랬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핵 우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즉 우리가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핵무기로 보복해주겠다라는 건데요. 확장 억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영토상의 확장이에요. 미국이 마치 공격당한 것처럼 대응해주겠다. 두 번째, 반드시 핵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보복해주겠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맞은 후에 보복뿐만 아니라 최초의 그 징후를 탐지하고 경고를 하는 거에서부터 요격 모든 전 과정을 동맹국과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익스텐드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실은 핵을 가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핵우산보다 강력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정말 내가 핵으로 공격 상태 보복해 줄 것인가? 뭐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아무래도 내가 핵으로 공격당했는데 재래적으로 보복하기에는 정서상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핵무기로 보복해 주실 것인가? 세 번째, 미국이 위험에 처해도 위험을 감수하고 보복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사실은 의문도 있어 왔고 좀 한국 내에서도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특히 북한 핵 위협의 고조와 함께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4개 분야로 워싱턴 선언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핵으로 공격 당했을 때 핵으로 대응해 주겠다. 핵을 포함한 수단을 분명히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랬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런 핵 사용 시에 이 협의뿐만 아니라 핵 운용이라든가 기획, 전략 기획과 관련된 협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핵 협의 그룹을 만들겠다.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을 만들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평시에 이런 핵 운용, 핵 공격, 핵 위협을 가상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강화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산 전개도 이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들을 규칙적으로, 다시 말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그 대신 이제 별도로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계속 NPT를 준수하는 측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 대답을 사실 한 거, 오케이, 분명히 반격해 줄 거고 보복해 줄 거고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해줄 거고, 그리고 위험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SSBN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핵무기를 발사하는 거의 전략 핵에 가까운 급의 무기예요. 이게 한반도 근해를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북한을 응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도 감수하면서 전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보장의 약속이 있은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구심들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약속을 한 거다, 이렇게 쉽게 보면 되나요? 다만 지금 보통 우리가 나토하고 비교할 때는 협의 체계가 한 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기는 아직은 지금 한반도에 본격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협의 체제가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NCG잖아요. 이게 애초에 이제 기획이나 전략 기획이나 핵 관련 운용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게 될 걸로 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얘기가 될 때 장관급일 거라고 얘기가 됐는데 현재 지금 이게 차관보급일 걸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차관복급으로 하면 실무적인 협의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상설 협의. 그런데 문제는 차관복급 협의가 되면은요, 차관복급 협의가 되면 위임받은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간 조치들을 협의하는 데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운용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체 핵 무장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번 워싱턴 그룹에서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 개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 선에서는 아마 우려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워싱턴의 바뀐 의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약속해 준데 그걸 못 믿냐. 주한미군 2만 5천 명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딨냐라는 태도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우려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국을 안심시켜야 되겠다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보장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자, 김지희 변호사,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도 아마 관심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중국에 설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이제 미국이 오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중국에 이제 워싱턴 선언의 대략적인 것을 사전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직접적인 충돌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동맹국 간의 어떤 할 수 있는 대비 차원의 방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 방안이니까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뭔가 크게 우려를 하거나 크게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상황이거든요. 혹시 네. 이 부분도 논의가 됐을까요? 네, 정상회담에 이어서 소인수 회담 때도 언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다고 하는데 두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담대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좀 더 개선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못했던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게 한미의 삼각 동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미국은 항상 한국 일본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역대 어느 정부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상당히 한국 정부에 압력도 넣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미국의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태도 변화인데.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일본에서 바로 나온 조치가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맞아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물컵의 반잔을 지금 일본이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이 오히려 반잔을 마셔버렸다. 뭐 이런 혹독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향후 외교력에 좀 달리지 않았나라는 거고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21일쯤에. 그때 이제 좀 어떤 더 실효 있는 조치들이 나오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두현 수석이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과연 우리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했는데 그 선물 중에 관심 가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나 반도체 문제에서 차별이나 규제 이런 거 해결하는 네네. 거였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의견 일치를 못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공동기자회견을 보면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결국 이게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한국 기업 일부러 이 해끼치려고 손해보기 한국 기업 성장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한국한테도 뭐 특히 완성차 부분하고 배터리 부분하고 이익이 다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해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 그래도 따질 건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 아마 이런 쪽에 그 우회적인 그 요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현정 의원, 이거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지금 설명드리면 어떤 게 윈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그런 큰 전략 속에서 이제 이런 IRA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EU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미국도 사실은 여기에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들, 더 활성화하는 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아마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계속 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정상회담 내용 분석해봤고요. 당초 예정됐던 친교의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서 1시간 반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백악관 1층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나왔고 이 또한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먼저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를 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날 때 배웅을 나선 것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각별한 예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밀도 있는 환담만으로도 동맹 70년을 기념하는 미국 측의 정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친교의 시간, 이 친교의 시간에 있었던 이런 뒷얘기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국빈 방문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융숭한 대접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맞춤형 의전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목이 말라서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들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 음료수는 여기 있다. 제로 콜라를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포도주 말고 옆에 있는 콜라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평소에 윤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신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취한 존중 맞춤형 의전을 선보인 겁니다. 이런 맞춤 배려 이 선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로 미국 가수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적힌 통기타를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 가수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평소에 즐겨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깜짝 선물을 내놓은 건데 이런 호의에 윤 대통령 깜짝 공연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라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아메리칸 파이의 앞소절을 1분 정도 열창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불렀어요? 맞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기자인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콜라 즐겨 하신다는 거 제가 처음 듣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알 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외교는 정보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 대통령이나 이제 원수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향인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는 것도 그 나라 가지는 정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진짜 깜짝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았지? 라는 이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옛날에 메르켈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푸틴 대통령이 그 개를 들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그 큰 개에 대해서 어떤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굉장히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친교가 아니고 역으로 이용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의 경고성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문제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를 다 입수를 해서 이런 선물들을 다 말하는 이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맥클린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선물을 준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국 간에 세세하게 정말 챙기고 있다라는 측면에 한 측면에 있는 반면에
당신의 취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는 또 한편의 어떤 정보력 싸움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런 선물 받잖아요. 네. 이게 윤 대통령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다 대통령 기록물로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김진일 변호사.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 이 만찬에 참석한 면면들 보니까 다 유명하신 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했던 박찬호 씨하고 그렇죠. 또 박찬호 씨 아내 박리애 씨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헐리우드 영화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자신의 아들인 매덕스와 같이 또 만찬장을 찾았는데요. 이 매덕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공학과에서 이제 진학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 그 학교 근처에 뭐 원룸인가 오피스텔 알아본다고 기사도 났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이 외에도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1교포 삶을 그렸던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작가인 이민진 작가 역시도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수 기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첫날에 이제 넷플릭스 CEO 만나서 뭐 투자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일론 머스크도 만났어요?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대통령 방문 일정을 듣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먼저요? 맞습니다. 오.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만남에서 사업 제안서를 하나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테슬라의 초대형 생산 공장 이 기가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짓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 기가팩토리 유치하려고 전 세계 국가들 경쟁 엄청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회장은 이 한국은 기가팩토리 후보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중 하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김준일 씨, 이런 거 보면 뭐 넷플릭스 3조 3천억 원 투자 이끌어내고 이렇게 기가팩토리 유치까지 힘쓴 거 보면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려고 상당히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애는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높게 평가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 왜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를테면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영수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좀 국영수 기본 과목을 좀 성적을 올려라 그랬는데 이게 느낌이 저는 예체능에서 성적을 올려보겠습니다라고 예체능을 한 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동차, 반도체법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요구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거고 총 대통령실에 따르면 59억 달러 지금 유치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1,000억 달러 한국이 2년간 투자해줘서 고맙다. 133조 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133조 대 8조 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였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시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 이제 논설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의견들이 좀 갈립니다. 그것처럼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도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미치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야박한 평가인데요. 잘한 게 뭐가 있을지 찾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하나, 내용 하나인데 조금 전 이현정 의원과 김준호 에디터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정치권도 여야가 보는 평가가 참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것이지 집권 여당의 대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한술에 배볼 수 없듯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전이 있느냐 하는 것들, 관계를 더 강화했는지 악화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 새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IR법이라는 게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해결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외교력을 풀어가야 되는 이제 과제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따져본다라면 일단 대통령이 이번에 집중했던 안보와 경제 그 부분에서 일단 핵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은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없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문안으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70년 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이 선언이 있었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더 강화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시에 북미 회담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걸 놓고서 이게 뭐 점역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 평가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그래서 미국의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 의회 연설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취재 잘해서 내일 또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요 이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부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직후에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이거 좀 취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좀 입장이 번복된 건데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5일에 그러니까 송영길 씨가 이제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이제 언론 창구를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이를 수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가 또 지나지 않은 26일에 송영길 씨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아서 내가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을 한 건데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게 돼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입장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입장 번복이 된 거에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언론 대응을 이제 맡기로 했던 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주연 배우와 돈봉투 의혹 주연 배우 간의 잘못된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여당에서도 이제 문희망 탈당이다. 그리고 위장 탈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이제 더 많이 이뤄지니까 이제 김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창구를 맡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무산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진희 변호사가 소개했던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당발의 또 한편의 블랙 코미디일 뿐입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냈잖아요.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하고 송 전 대표 간에 가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냥 봐도 이상합니다. 탈당을 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왜 현직 의원이 거기에서 가며 이게 지금 대변인까지 필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있으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설명을 하고 해명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떤 공식 기구에 있는 공식 직책에 있는 분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엿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정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철회하는 게 맞다라고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 자체가 조금 항상 위장 탈당 논란이 이래저래 있잖아요.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좀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좀 상기시킨 거 아닌가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듣고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남아있던 깨끗한 이미지마저도 이번에 동봉투 사건으로 부패한 이미지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아마 총선에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갈이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동봉투 사건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 민수식 기자. 어쨌든 뭐 언론 창구 얘기는 뭐 하루 만에 철회가 됐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출석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뭐 이르면 어제나 오늘 자진해서 출석하겠다 여기까지 좀 전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굉장히 난감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보이긴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송 전 대표를 불러서 뭘 물어볼 만한 단계가 아니다. 이 조사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건데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서면으로 진술서를 낼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송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검찰 측하고 이 일정 같은 걸로 일정 조율하는 부분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참 검찰이 무슨 24시간 편의점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그냥 본인이 불쑥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 스케줄이 있고 뭔가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뭐 아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의 수사의 최정점에서 아마 소환을 할 겁니다. 여전히 아직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뭐 소환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일단 강래구 전 그 감사만 현재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그렇죠. 재청구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 확보와 관련자 증인 확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본인들이 그냥 불쑥 찾아가서 조사를 받는데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묵비권 행사하고 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받았는데 왜 또 부르냐? 나중에 또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검찰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지금 뭐 본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검찰 수사가 본인만을 기다리는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토대로 해서 아마 이 사건의 마지막 정점에서 부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진일 변호사, 이거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데 어쨌든 송 전 대표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으면 어쨌든 검찰이 오십시오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제가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먼저 자신해서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제 판단하는 요건 중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이 이제 자신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제 스스로 간다고 하니까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됐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짠 걸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김준호 에디터. 지금 당 내에서는 어쨌든 자체 조사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거 기자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재명 대표 속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저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러면은 제가 돈 받았습니다라고 실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막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나오면은 그게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는 것 같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물갈이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검찰 수사로 완벽하게 혐의가 드러난 사람만 이를테면 탈당 조치라든지 출당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건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안 떨어지니까 사실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적대적 공생의 좀 씁쓸한 맛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요 이런 말도 좀 덧붙였습니다.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될지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우리 키워드 있는데 10대 소년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어요. 저도 대충은 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지난 17일에 충남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이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드러난 이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은 지금 만 13세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파출소에 잡혀오게 된 이유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서 이렇게 파출소에 잡혀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수갑이 묶인 채에 있고 그런데도 손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만하라라고 제지했더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경찰을 뭐 2차례 발로 차고 계속해서 이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년은 지금 만 1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았고 형사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 보면 이게 뭐 촉법소년의 이런 나이가 너무 좀 이게 높게 제정된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이제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렇게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이건 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촉법소년 나이가 너무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좀 더 낮춰도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촉법소년이 아니고요. 14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좀 돼요? 당연히 이제 14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이 저렇게 했으면 성인이 저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징역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년 이게 뭐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우리 영상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어떻게 아들 같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발길질을 하면 경찰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예, 당황을 했는데 이제 막 뭐 다시 대응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경찰들의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경찰청 예고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은 저렇게 상대편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가격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적절했느냐 아니냐 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경찰들에 따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을 또 따져야 되겠죠. 따져야 뭐.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웬만하면 대응 안 한다라는 아이고. 건데 이게 문제는 공권력을 좀 우습게 아는 상황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게 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은 전체 공무집행 방해죄의 83.2%가 경찰에 대한 거예요. 아이고.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은 5%밖에 안 된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촉법소년 관련 사건 하나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시죠. 듣고 보니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고 진짜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요. 우리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경찰분들이 빨리빨리 그게 잘 처리를 해서 우리 하루빨리 이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지금 인터뷰하신 분 금은방 대표라고 하고 뭐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네, 지금 이 사건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절도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양을 일단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A양하고 B양이 이제 그 한 금은방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공범인 시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3세인 시군이 더 있는데 이 공범이랑 같이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이제 훔쳐서 달아난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3명이 총 달아났는데 이 중에 시군은 그 인근에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이 바로 붙잡혔고 네. 아까 그 중학교 3학년이라는 A양하고 B양은 도망을 갔었습니다만 결국에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들은 이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은방에서 절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 이제 A양하고 B양은 중학교 3학년 각각 14세, 15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이 공범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제 미만이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 촉법소년 사건 이렇게 접할 때마다 항상 연령 하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권위하고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한동훈 본부장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참 이게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촉법소년 요즘은요 이게 워낙 그 어떤 이 SNS나 또 미디어 노출이나 이게 워낙 빠른 시기에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악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보듯이 본인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 처벌이 안 될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는 그렇죠.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범죄할 때 보면 그런 학생들 끼워서
아예 이제 면책이 되게끔 하는 아주 그 지능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좀 낮춰서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장 속도가 옛날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너무 소년범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요즘 보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체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죄를 저지르면, 뭔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촉법소년 문제 다뤄봤습니다.